왜 그랬어? 왜 도박을 한 거야? 태식의 물음에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내는 수묵화 교실이라며 매주 외출을 반복한다. 그러나 웃음이 늘어난 아내의 얼굴에서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그리고 어느 날 호텔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그림 교실이 아니라 불법 도박판이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오후가 되면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건물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단지 안 놀이터에선 드문드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식은 베란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단정했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엄격했지만 공평했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선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식은 점점 더 집안에만 머물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라디오를 켜놓고 책을 읽었어요.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무도 태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태식 역시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태식 곁에는 언제나 아내 이정희가 있었어요. 정희는 67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집안일에 묶여 지냈던 정희였지만 태식은 그런 아내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정희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태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수묵화 배우러 다니려고요. 태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려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친구 영자가 소개해줬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래요. 그래, 좋아. 그림이라도 그리면 좋지. 태식은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정희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큰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아침 10시쯤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처음엔 그림 도구를 들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작은 핸드백만 들고 나가더군요. 오늘은 도구 안 가져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교실에 다 있어요. 거기서 쓰면 되니까. 정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 정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는데 요즘 정희의 웃음에는 묘한 생기가 있었어요. 화장도 조금씩 진해졌습니다. 립스틱 색도 달라졌고 향수 냄새도 달라졌어요. 태식은 그런 변화들을 하나씩 알아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식이 거실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통장이었어요. 잔액을 확인한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0만 원이 줄어 있었거든요. 석 달 전만 해도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9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가만히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출금 내역을 보니 5만 원, 10만 원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묵화 수강료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태식은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죠. 오늘은 대나무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 재미있어? 네, 정말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정희는 싱글벙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다. 웃음은 많아졌는데 그 웃음이 내게 향하지 않는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정희가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태식이 옆구리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해? 아, 영자 언니랑요. 내일 수업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태식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가을밤의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난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오늘도 수묵화하러 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이는 날이거든요. 동호회? 그게 뭔데? 수묵화 배우는 사람들끼리 친목 모임 같은 거요. 서로 그림도 보여주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정희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정희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고급스러운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묵화 회원 모집 작품 전시회 겸 모임. 태식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초대장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묵화 동호회가 호텔 연회장에서 모임을 한다고? 태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왜 호텔 연회장에서 모임을 가지는 걸까요? 태식은 초대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돌아왔을 때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정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태식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정희의 휴대전화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영자 언니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정희야, 내일 꼭 와야 해. 이번엔 큰돈 벌 기회야. 태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큰돈을 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번다는 건가요? 태식은 휴대전화를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었어요. 오늘 어디 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동호회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 호텔에서 한대요. 호텔? 무슨 동호회가 호텔에서 모여? 선생님이 좋은 곳 잡아주셨어요. 우리 그림들 전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요. 정희는 싱글벙글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태식은 창가에 서서 아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시내 한복판의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고급 호텔에 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정희야, 여기. 멀리서 박영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66살이었어요. 정희보다 1살 어렸지만 훨씬 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영자는 정희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야. 미정 언니가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줄 거야. 무슨 기회? 가서 보면 알아. 그림으로 투자받는 거야. 그림으로 투자를? 무슨 말이야, 그게? 미정 언니가 다 알려줄 거야. 언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인맥도 있고 돈도 많으시대.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있는 연회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수묵화 회원 전용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그림 전시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술병들과 안주 접시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그림이 몇 점 걸려 있긴 했지만 전시회라기보다는 고급 술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희가 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른들끼리 편하게 모이는 거야. 그때 안쪽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6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 씨. 영자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윤미정이에요. 이 모임을 이끌고 있죠. 윤미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정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저 여기서 그림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익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거예요. 자,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윤미정은 정희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이 품이 있고 세련된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윤미정은 정희 앞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인생은 70평생 살아도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윤미정은 정희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모시고 사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정희는 와인잔을 들고 윤미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정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림도 좋아요. 하지만 그림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에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뭔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접 보여드리죠. 영자 씨, 정희 씨 좀 안내해 주세요. 영자가 정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윤미정을 따라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카드키로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이에요. 세 사람은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지하였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발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문 위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묵화 회원 전용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투짝과 색색깔의 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8명쯤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작은 게임이에요. 해롭지 않아요. 윤미정은 정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야, 나도 처음엔 놀랐어. 근데 해보니까 진짜 재미있더라. 머리도 써야 하고 집중도 해야 하고 치매 예방에도 좋대.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정희를 빈 의자로 안내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칩들이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건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윤미정이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림도 감으로 그리잖아요. 이 붓을 여기에 댈까 저기에 댈까 고민하면서요. 이것도 똑같아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이 맞으면 희열이 느껴져요. 한 번만 이겨보면 그 전율을 절대 잊지 못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중독적이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제가 30만 원어치 칩을 빌려드릴게요. 이기면 갚으면 되고 지면 천천히 갚으면 돼요. 윤미정은 정희 앞에 빨간색 칩 6개를 놓았습니다. 칩 하나가 5만 원이었어요. 정희는 칩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돌렸어요. 정희는 영자와 윤미정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규칙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몇 판을 보고 나니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자, 이제 정희 씨 차례예요. 칩을 걸어보세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칩 하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딜러가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정희는 졌습니다. 5만 원이 날아갔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정희는 다시 칩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졌어요. 그렇게 6판을 연달아 지고 나니 3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제가 30만 원을 날렸네요.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만회하면 돼요. 이긴 사람들 보세요. 저기 계신 분은 오늘 200만 원 땄어요. 윤미정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칩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만 원을 잃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전율이 남아 있었어요. 칩을 걸 때의 그 긴장감, 카드가 뒤집힐 때의 그 떨림,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의 허탈함과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정희의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태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뭐 했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그림 보고 차 마시고 그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뺨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도 느꼈어요. 뭔가가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정희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요즘은 외출복을 입고 집안에서도 돌아다녔어요. 태식은 그런 아내를 지켜보면서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물어봤자 정희는 그림 그리러 간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태식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다시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 더 빠져나갔더군요. 900만 원이던 잔액이 이제 7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석 달도 안 돼서 5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했어요. 수묵화 수강료로 500만 원이 들 리가 없었거든요. 태식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야. 태식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요즘 돈이 많이 나가는데 뭐에 쓰는 거야?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어요. 수업료요. 그리고 재료비도 들고 회원들이랑 차 마시면 또 돈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든다고 몇 달 만에 500만 원이 나가? 5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썼나? 정희는 놀란 척했지만 태식은 그게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통장 확인해 봤어.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그럼 당신이 관리하세요. 나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정희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정희는 순하고 말이 없었는데 요즘 정희는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정희는 곧바로 잠들었는데 태식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함께 늙어가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희한테 소홀했던 걸까? 태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또 외출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나갔는데 저녁 8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식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식은 정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정희가 받았어요. 왜 그래요? 정희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수업 끝나고 회원들이랑 저녁 먹는 거예요. 곧 들어갈게요. 정희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태식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묘한 음악 소리. 그건 식당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정희가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마셨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회원들이랑 한잔했어요. 무슨 그림 모임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셔?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요? 정희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식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태식은 정희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호텔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20만 원이었어요. 품목란에는 회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보였어요. 태식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정 수묵화 동호회 대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태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정. 그 이름은 태식이 20대 시절 사랑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45년 전 대학교 때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가냘프고 아름다웠던 미정. 태식은 그녀를 정말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미정의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태식의 부모님은 그런 미정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태식은 결국 부모님이 정해준 정희와 결혼했습니다. 정희는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였어요. 태식은 정희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존중했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45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 미정이 맞나?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태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샤워를 마친 정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식은 서둘러 명함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식은 계속 정희를 지켜봤어요. 정희는 이제 거의 매일 외출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희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묵화하러 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큰 전시회 준비 모임이거든요. 정희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태식은 잠시 기다렸다가 재킷을 걸쳤어요. 명함에 적혀있던 호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로비를 지나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수묵화 동호회 모임이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나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 12층 연회장이요. 하지만 회원 전용이라서 일반인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저도 회원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는 거예요. 태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2층으로 올라가세요.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연회장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수묵화 회원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안쪽에 작은 문이 하나 보였어요. 태식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계단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태식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태식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투짝과 색색깔의 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박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테이블 한쪽에 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손에 칩을 한 움큼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칩을 테이블 중앙에 던지며 웃었어요. 이번엔 내가 이길 거예요. 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식의 시선이 테이블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여자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식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정, 윤미정이었습니다. 45년 전 태식이 사랑했던 그 여자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태식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빛, 미정의 미소, 미정의 분위기.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윤미정도 태식을 알아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태식 씨. 윤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태식을 돌아봤어요. 정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칩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딸그랑 딸그랑 칩들이 구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림 그리러 간다고 했지?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그냥 잠깐. 내 아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도 어쩌다 보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무전기 소리.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대여섯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불법 도박 혐의로 전원 연행합니다. 경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출구를 모두 막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윤미정에게 다가갔어요. 윤미정 씨, 당신이 이 도박판을 운영한 거죠? 윤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미정의 손목에 채웠어요.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윤미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태식의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식은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어요. 뒤에서 정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거리에 섰을 때 태식은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다리가 풀려 인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그렇게 어두웠어요. 태식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4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따가웠지만 그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희의 얼굴, 윤미정의 얼굴, 그리고 도박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그동안 모텔에서 지냈어요.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서는 하루에 10통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태식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집에 와주세요라는 말들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태식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식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태식은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식 씨, 저예요. 미정이에요. 윤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정혜 씨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면회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할 말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식은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어요. 회색빛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면회 절차를 밟고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아크릴병 너머로 윤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윤미정이었어요. 미정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세가 곧았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정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랜만이에요, 태식 씨. 윤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놀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도박에 빠뜨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미안해요. 정말로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윤미정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가 저를 떠난 후에 저는 혼자가 됐어요. 집안은 가난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 일에 끌어들였죠. 윤미정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도박꾼이었어요. 돈을 따고 잃으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도박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끌어들인 건가요? 아니에요. 정혜 씨는 우연히 만났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정말로 수묵화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 취미였어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윤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혜 씨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식 씨 부인이더군요. 세상 참 좁죠? 그럼 일부러 정희를 도박에 끌어들인 거군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정혜 씨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롭구나. 이 사람도 저처럼 뭔가에 갇혀 있구나. 윤미정이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는 외로웠어요. 태식 씨. 남편은 집에만 있고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남은 건 텅 빈 집과 끝없는 집안일 뿐이었죠. 정희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희 씨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게 도박이었죠. 도박은 나쁜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칩을 걸 때의 그 긴장감, 카드가 뒤집힐 때의 그 전율. 그게 정희 씨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망쳐놓은 건가요? 망친 게 아니에요. 정희 씨는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윤미정의 말이 태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몰랐던 거죠. 태식 씨는 늘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대학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보지 못했어요.
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태식은 평생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정의가 뭘 원하는지, 정의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한 짓은 잘못된 거예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죠. 윤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석방됐어요. 참가자들은 벌금만 내고 풀려났거든요. 그러니 태식 씨, 집에 가세요. 정희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집에 가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태식 씨, 제가 태식 씨를 정말 사랑했던 거 알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정혜 씨와 태식 씨는 달라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남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윤미정은 아크릴병 너머로 태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식 씨. 행복하세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윤미정을 데리고 갔어요. 윤미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태식은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구치소를 나와 거리에 섰을 때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정의의 외로움, 정의의 아픔, 정의의 갈망.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내 정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태식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정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야. 집에 있어? 아니요. 집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 영자 언니 집이요. 당신한테 얼굴 보일 면목이 없어서.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 이야기 좀 하자. 정말요? 제가 집에 가도 돼요? 응. 기다릴게. 태식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없었던 집은 냉기가 가득했어요. 태식은 거실에 앉아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가 들어왔어요. 태식은 정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의는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정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의에게 다가갔어요. 정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태식은 정의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정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정의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태식은 그런 정의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은 얼마나 잃었어? 태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아니, 600만 원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통장에 남은 게 7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돈은 1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지?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정이를 만나고 왔어. 정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미정 언니를요? 응. 구치소에서 면회했어.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외로웠다고 하더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이 말이 맞아. 나는 너한테 소홀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정희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정희야. 미안해.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어? 왜 도박을 한 거야? 태식의 물음에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뭐? 그동안 전 그냥 존재하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어요. 아무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아무도 제 그림을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투명인간 같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도박을 할 때는 달랐어요. 제가 뭔가를 선택하고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이기면 기뻤고 지면 속상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식은 정희의 말을 듣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구나. 아니에요, 여보. 아니야. 내 잘못이야. 태식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정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쌓인 작은 액자였어요. 정희는 종이를 벗겼습니다. 액자 안에는 수묵화 한 점이 들어 있었어요. 태식은 그림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태식 자신이었어요. 제가 그렸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처음 수묵화를 배울 때 그린 거예요. 그때 전 당신 생각만 했어요. 붓을 잡을 때마다, 먹을 갈 때마다 당신이 떠올랐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잘 그렸다 말한 적이 있었나요? 내 그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준 적 있었나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태식은 정희의 그림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도 내 세상에 갇혀 있었어.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70평생을 살아온 노부부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제야 서로를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진짜 그림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려. 내가 볼게. 이번엔 제대로 볼게. 태식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태식도 정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어요. 무너진 마음에 직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뭔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태식과 정희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문화센터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정희는 그림 도구를 들고 나갔어요. 돌아올 때면 언제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식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희가 돌아오면 물었어요. 오늘은 뭐 그렸어? 대나무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그렸어요. 잘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붓 쓰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나도 볼 수 있을까? 정희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태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대나무의 고든 줄기,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정희의 그림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정말로. 태식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태식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돈 문제도 천천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더 검소하게 살기로 했어요. 외식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였습니다. 태식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하루에 4시간씩 일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태식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희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복지관 주방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 정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여보, 복지관에서 시니어 수묵화 전시회를 연대요. 전시회? 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예요. 저도 출품하라고 하시던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태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지. 출품해. 어떤 그림 낼 건데? 그게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 있잖아요. 당신 뒷모습 그린 거요. 아, 그 그림.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그림은 지금 부부의 침실벽에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내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좋은 그림인데.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태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어때?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전시회 날이 다가왔어요. 12월 중순 동네 복지관 2층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니어 수묵화 전시회 마이너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개막일 오후 2시 태식과 정희는 손을 잡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전시실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30점 넘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어요. 산수화도 있고 화조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었습니다. 모두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들이었어요. 태식은 정희의 그림을 찾았습니다. 전시실 한쪽 구석에 걸려 있었어요. 크지 않은 그림이었지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의 뒷모습 마이너스 이정희. 태식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구부정한 어깨, 외로워 보이는 자세.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외로움 속에 담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담함 속에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정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했을 거예요. 그림 속 남자의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그려낸 정희의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처럼 굽이진다.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곱고, 때로는 휘어지고, 때로는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끝에서 다시 만나면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 된다. 태식과 정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곱게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크게 휘어졌어요.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선을 그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죠? 옆에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 그렸어. 태식은 정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겹쳐졌습니다. 전시실 한쪽에서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은 거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어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었습니다. 추억은 사랑을 먹고 사랑은 추억을 먹고 당신이 떠난 뒤 그 겨울의 찻집. 노래가 전시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태식과 정희는 그림 앞에 나란히 서서 노래를 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아이들을 낳았던 날, 그리고 오늘.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갔어요. 태식은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도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시실 안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나지막한 대화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태식과 정희는 그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라는 수묵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려질 것입니다. 때로는 진한 먹으로, 때로는 옅은 먹으로, 때로는 굵은 선으로, 때로는 가느다란 선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